남편이 제가 대학까지 보내준 조카와 침대 하나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요. 남편은 조카 무릎에 앉혀놓고 오빠라고 부르게 했고 저를 요양원에 보낸 뒤 제 집까지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딸처럼 키운 조카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돈은 우리가 굴릴게요. 제 평생 모은 연금 3천만 원은 이미 두 사람의 모텔 보증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9살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게 일로 허리 굽혀가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자식은 없지만 제 친정 여동생의 딸 민지를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민지가 어릴 때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민지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모,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울먹이는 민지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요. 남편 윤정국도 처음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 없으니까 민지 잘 키워줍시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20년 넘게 민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는 물론이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부 제가 냈습니다. 가게 일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요. 제 옷 한 벌 새로 사 입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말입니다. 민지는 그런 저를 보면서 항상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커서 꼭 효도할게요. 이모 은혜 절대 안 잊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주다니. 비록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지만 그 어떤 엄마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자주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이모,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이모, 친구 결혼식이 겹쳐서 축의금이.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 나중엔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갔습니다. 돌려받은 적은 거의 없었지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제 조카인데 돈이 필요하면 도와줘야지 뭐 어떻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윤정국은 올해 72살입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지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머리를 새까맣게 염색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머리 왜 염색했어요? 아, 그냥 좀 젊어지고 싶어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늙어 보이면 안 되잖아.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백발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 갑자기 왜 염색을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엔 새 운동화를 사왔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였습니다. 여보, 이게 얼마짜리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것도 못 사? 내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운동화 하나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원래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짜증을 잘 내고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봉사활동 간다니까. 요즘 노인정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오늘도요? 어제도 갔잖아요. 아이고, 시끄럽게. 남편이 봉사활동 가는데 뭐가 문제야?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봉사활동이랑 담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봉사를 간다니요. 게다가 봉사를 가면서 명품 운동화를 신고 향수를 뿌리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런데 70이 넘은 노인네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이 너무 지나친 거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요즘 생활이 힘들다며 용돈을 달라고 했지요. 이모, 요즘 월세도 밀렸고 생활비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저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지가 들고 있던 명품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카드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드에 새겨진 이름, 윤정국,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니? 아, 그거요? 삼촌이 제 생활비 좀 도와주시려고 카드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삼촌이? 우리 남편이? 네, 이모. 제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삼촌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모는 가게 일로 바쁘시니까 삼촌이 저 좀 챙겨주신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민지한테 카드를 만들어줬다고요? 그것도 제가 가게 일로 바쁘니까요? 아니, 남편도 저만큼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민지를 챙겨준단 말입니까? 민지야, 삼촌이 너한테 얼마나 자주 만나?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래요. 이모, 삼촌이 요즘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봉사활동 간다고 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마다 민지를 만난 건가? 민지가 돌아간 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소나타를 몹니다. 몇 년 전에 블랙박스를 달았는데 그 영상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 남편이 혼자 운전하는 모습. 두 번째 파일,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세 번째 파일, 조수석에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키웠습니다. 삼촌,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나도 민지랑 있으니까 좋더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삼촌, 근데 오늘은 삼촌이라고 안 부를래요. 응?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오빠라고 부를래요. 뭐? 오빠.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민지가 남편의 무릎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도 민지는 남편의 무릎에 앉아서 남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빠, 나 오빠 좋아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키운 조카가 제 남편과 저런 짓을 하다니.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민지와 남편이 함께 있는 영상들. 민지가 남편한테 애교를 부리는 영상들. 남편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는 영상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민지 요즘 자주 만나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뭐? 민지? 아니,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차 블랙박스 다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민지가 당신 무릎에 앉아있던 거, 오빠라고 부르던 거 다 봤다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조카가 삼촌 무릎에 앉는 게 정상이에요? 민지가 외로워서 그랬어. 그냥 장난친 거야. 장난이요? 70이 넘은 양반이 30살짜리 조카랑 그런 장난을 쳐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이모야. 지금 어디야? 집이요, 이모. 왜요? 주소 보내. 지금 당장 갈게. 네. 이모, 왜 그러세요? 보내라니까. 저는 민지가 보내온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오며 말렸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민지가 사는 곳은 원룸촌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계단. 민지가 생활이 힘들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밀렸다면서 왜 명품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3층 끝방. 민지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이모. 아, 이모.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바로 앞 신발장 위에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신는 그 구두였습니다. 옆에는 남편의 새 운동화도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니? 뭐가요, 이모? 이 신발들. 우리 남편 거잖아. 민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삼촌이 가끔 여기 오세요. 가끔이면 신발을 여기 놔두고 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말리는 것도 무시하고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벽에 걸린 옷들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지의 속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한 세트처럼요. 민지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민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이모,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이모도 알게 될 거였어요. 뭘 알게 돼? 네가 우리 남편이랑 이러고 있다는 걸? 네. 저랑 삼촌이랑 사귀는 거요. 사귄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삼촌은 네 삼촌이야. 그리고 내 남편이고. 이모는 모르시겠지만 삼촌이 저를 오래전부터 좋아하셨어요. 뭐? 삼촌이 저한테 고백하신 게 벌써 1년도 넘었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삼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민지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모, 솔직히 이모는 삼촌한테 잘해준 적 없잖아요. 맨날 가게 일만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고 삼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게 내가 삼촌이랑 이럴 이유가 돼? 이모, 저는 삼촌한테 행복을 드렸어요. 삼촌도 저한테 행복을 주고요. 이모는 그냥 의무적으로 부부 생활한 거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당신도 왔어요? 좋아요. 둘이 한꺼번에 설명해봐요. 이게 대체 뭐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가게 일만 했잖아. 집에 와도 나한테 관심 없고. 그런데 민지는 달랐어.
민지는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카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내가 키워준 조카랑요? 영수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나랑 민지는 진심이야. 남편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당신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이렇게 하자. 이제는 우리 셋이서 같이 살자. 뭐라고요? 민지도 동의했어. 우리 셋이 한 집에서 살면 되잖아. 당신도 외롭지 않고 나도 행복하고 민지도 좋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저도 찬성이에요. 이모는 제 이모니까 저도 이모 모시고 싶어요.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좋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조카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셋이서 함께 살자고요? 미친 소리 하지 마요. 당신들 둘 다 정신병원 가야 해. 저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평생을 키워준 조카가 제 남편을 빼앗아 가다니. 그것도 뻔뻔하게 셋이 같이 살자고 하다니.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한 언니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언니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더니 언니도 기가 막혀 했습니다. 영수가 그 인간들 그냥 두면 안 돼. 증거 모아서 혼쭐을 내야 해. 언니, 어떻게 해요? 일단 진정하고 증거부터 확보해. 블랙박스 영상 잘 보관하고 다른 증거도 찾아봐.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마 민진의 집에 있겠지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 통장도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 연금 계좌였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노후연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출금 5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1000만 원, 출금.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누가 빼갔을까요? 통장 뒷면을 보니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남편이 제 연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통장들도 확인했습니다. 제 적금 통장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제 예금 통장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저는 남편의 통장도 찾아봤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는 낯선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모텔 보증금 환급. 모텔? 남편이 무슨 모텔을 계약했다는 걸까요?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텔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윤정국, 박민지 공동명의. 보증금 3천만 원. 저는 그 계약서를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연금 3천만 원이 모텔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민지의 공동 명의로요. 계약서에 적힌 모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로즈 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모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분 계세요? 사무실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주인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 윤정국, 박민지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들이요? 알죠. 여기 임차인인데요. 혹시 그분들 자주 오나요? 네, 자주 오시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서너 번. 남편이 봉사활동 간다고 한 날들이었습니다. 혹시 CCTV 같은 거 있나요? CCTV요? 있긴 한데 왜 그러세요? 저 윤정국 아내예요. 혹시 CCTV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인은 컴퓨터를 켜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모텔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언제 영상을 보시겠어요? 최근 거요. 이번 주 거. 주인이 이번 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남편의 차였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민지가 내렸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민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지가 남편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거도 보여주세요. 주인이 다음 날 영상을 틀었습니다. 또 남편과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민지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민지한테 귀걸이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남편을 우리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키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 두 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몇 달째 오시는 것 같던데요. 몇 달째? 그럼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지가 몇 달이나 됐다는 말입니까? 그리고요. 주인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그분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남편분이 조카분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내 아내는 곧 요양원 갈 거다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 남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럼 집은 우리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모텔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 왜요? 왜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조카 키우고 가게 일하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배신을 하는 겁니까? 저는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민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들 계시네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나랑 민지는 진심이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당신은 이제 나이도 많잖아. 나이도 많다고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당신도 나랑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벌써 늙어 보이잖아. 근데 민지는 젊잖아.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저는 이모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모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돈은 우리가 굴릴게요. 돈은 자기들이 굴린다고요? 제 돈을 말하는 건가요? 너희들, 내 돈 다 어디다 썼어? 돈이요? 아, 이모. 그건 필요한데 쓴 거예요. 모텔 계약하고, 민지 생활비 주고, 내 허락도 없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우리 부부 재산이잖아.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부부 재산이면 제 동의를 받아야죠. 아이고, 시끄럽게. 돈 좀 썼다고 난리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제 인생 전체를 훔쳐가는 범죄라는 것을요. 남편과 민지는 제 돈을 빼내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까지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뭐, 여보, 여기 내 집이기도 한데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편과 민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민지야, 가자.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배우자의 재산 무단 사용, 그리고 제3자와의 공모 혐의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잘 보관하셨고요. CCTV 영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카분의 금융거래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조카분 계좌번호 아세요? 네, 예전에 민지한테 학비 보낼 때 쓰던 계좌가 있어요. 저는 민지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변호사는 며칠 후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조카분 계좌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상한 거래 내역이 엄청 많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민지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법 투자 사이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린 흔적도 있어요. 사채요? 네. 그것도 여러 곳에서 빌렸습니다. 금액도 상당해요. 최소 5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사채까지 썼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조카분이 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이 보증을 선 거죠. 뭐라고요? 이미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보증인이 남편분이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지가 남편을 이용해서 대출까지 받았다는 말입니까? 변호사님, 그럼 우리 남편도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네, 보증을 섰으니까요. 만약 조카분이 갚지 않으면 남편분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모텔 계약도 조사해 봤는데요. 모텔이요? 네. 그 모텔 계약서에 나와 있는 3천만 원 보증금, 그거 사모님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 맞죠? 네. 그런데 그 계약이 사모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명백한 재산 횡령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조카분이 공동 명의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어요.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보기엔 조카분이 남편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대출도 받고 계약도 하고. 그럼 민지가 우리 남편을 속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적인 재산 범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민지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남편을 꼬셔서 제 돈을 빼내고 남편 명의로 대출까지 받고 모텔까지 계약하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재산 횡령, 사기, 배우자 학대,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요? 네, 남편분도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모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에 우리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어디서? 7시에 모텔로 와요. 민지가 저를 모텔로 부르다니. 저는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녁에 녹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조카가 저를 만나자고 해요.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녹음기를 드릴 테니 꼭 녹음하세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은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니 민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민지는 저를 모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른 거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이모 집 말이에요. 집? 네. 이모, 솔직히 이모는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그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요. 민지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집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모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편하게 살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모텔 확장하는 데 쓸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이모, 어차피 이모는 자식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모가 돌아가시면 그 집도 삼촌 거 되는 거고 삼촌 거면 결국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파는 게 낫지 않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민지 말이 맞아. 우리 집 팔고 작은 데로 가자. 그럼 당신도 청소하기 편하고 좋잖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안 돼. 그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민지가 짜증을 냈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우리가 이모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 위해서지 내 위해서가 아니야. 이모, 어차피 이모는 삼촌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삼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영수가 민지가 나한테 행복을 줬어. 당신은 못 해준 일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팔아서 모텔 확장하겠다는 거야? 그래야겠지. 우리 모텔 확장하면 수익도 더 나고 나중에 호텔까지 만들 수 있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모, 삼촌이랑 저랑 사업 계획 다 세워놨어요. 이모 집만 팔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이모? 그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민지야, 너 사채도 썼다며?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모가 어떻게 알아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너 5천만 원 넘게 빌렸다며? 민지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우리 남편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지? 남편이 깜짝 놀라며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 민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삼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다고는 안 했잖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너 불법 투자 사이트에도 돈 넣었다며?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모, 그건 다 알아. 너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돈 잃었지? 그래서 사채까지 쓴 거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사업 자금이라고 했잖아. 삼촌,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 지금 나를 속인 거야?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숙 사모님의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윤정국 씨, 박민지 씨, 두 분은 지금부터 재산 횡령, 사기, 배우자 학대 혐의로 고소 조치됩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박영숙 사모님의 동의 없이 연금을 인출한 것, 적금을 해지한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제3자와 공동 명의로 모텔을 계약한 것, 이 모든 게 명백한 재산 횡령입니다.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부부 재산이잖아요. 부부 재산이라도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속이고 제3자와 공모했다면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박민지 씨, 당신은 윤정국 씨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고 불법 투자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사채를 쓰면서 윤정국 씨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사기 공모 혐의에 해당합니다. 민지가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 자금? 당신이 투자한 사이트들 전부 불법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박영숙 사모님의 재산이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우리 남편 꼬셔서 내 돈 빼내고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고 모텔 계약하고 그 다음엔 우리 집까지 팔 생각이었지?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민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너 설마 나까지 속인 거야? 민지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먼저 이모 배신했잖아요. 저한테 왜 화내요?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지 씨 맞습니까? 네. 근데 누구세요? 우리 돈 갚으러 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채업자분들, 당신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렸죠? 이자까지 하면 지금 7천만 원입니다. 저 지금 돈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당신 보증인 세웠잖아요. 이 양반. 사채업자가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보증인? 네. 여기 보증 서류 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도장이 아니야. 위조야. 위조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니까 돈 갚으세요. 남편은 민지를 쳐다보며 절규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나까지 속인 거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한 짓, 이제 똑같이 돌려받는 거야.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지는 불법 투자 사기, 재산 횡령 공모, 무단 대출 등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배우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모텔 계약서, 녹음 파일.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조카분과 남편분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명확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을 고소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딸처럼 키운 조카도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민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거의 모든 재산을 제게 넘겨야 했습니다. 판사는 배우자를 배신하고 제3자와 공모하여 재산을 횡령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모텔 계약도 해지됐고 민지와의 공동 명의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저는 제 돈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이미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집과 남은 재산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염색한 머리는 다시 백발이 되어 있었고 명품 운동화 대신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키운 조카와 함께요. 용서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요? 영수가,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민지한테 홀려서. 홀렸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영수가, 당신은 저를 배신하기로 선택했어요. 민지와 함께 제 돈을 빼내기로 선택했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선택했고, 제 집까지 팔기로 선택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범죄였어요. 영수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관계는 당신이 민지랑 손잡은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영수가,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로부터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영숙이 그 나이에 그런 일 당했다며? 응, 남편이랑 조카가 바람을 폈대. 어머, 세상에.
조카가? 자기가 키워준 조카가? 그러게. 근데 영숙이가 제대로 혼내줬대. 재판에서 다 이겼다며? 잘했네. 그런 인간들은 그렇게 해야 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들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영숙이.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언니. 참 대단해. 그 나이에 그런 일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요. 주머니보다 마음을 먼저 열어준 게 제 실수였어요. 그래도 잘 이겨냈잖아.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남편이고 뭐고 믿을 게 없네.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손해배상금 일부가 입금됐습니다. 정말요? 네. 민지 씨가 일단 500만 원을 입금했네요. 나머지는 분할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사모님, 진명의 변경도 완료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모님 단독 명의예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몇 주 후 저는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큰 집은 너무 컸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평생 가게 일만 했으니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 출발이라고 지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던 날 변호사님이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언니들도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수가 카페 진짜 예쁘다. 그래. 고마워, 언니. 근데 영수가 너 이제 외롭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외로워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배신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실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근데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세요? 네. 사장님처럼 저도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노후는 우리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카페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노년 재무 상담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배신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긴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변호사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임을 이끌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이모가 저한테 해준 것들을 다 잊고 욕심만 부렸어요. 이모, 용서해 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69세에 인생 최대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한 남편한테요. 그리고 제가 딸처럼 키운 조카한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도 제 거고요. 제 노후도 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싸웠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요. 그 결과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로부터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륜은 가슴을 배신하지만 돈을 건드리면 인생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오래 함께 산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제 통장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제 도장도 제 재산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배신을 당하셨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당당하게 싸우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참고 넘어가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거예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